1544년 2월 궁궐담장 밖 어느 사가에서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임금의 사위, 그러니까 부마였습니다. 죄목은 간단했지만 무거웠죠. 왕명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첩을 들인 걸로 이미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또 첩 문제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진짜로 숨긴 건 첩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숨긴 건 아내가 죽어가던 마지막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그가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실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며칠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종의 딸 효정옹주입니다. 중종에게는 딸이 여럿 있었는데요. 효정옹주는 그 중에서도 5번째 서녀였습니다. 생모는 수건 이씨였고 친언니로 정순옹주가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나고 자란 공주였지만 혼인을 하면서 궁박 사가로 나가게 됩니다. 조선의 홍주들은 혼인하면 궁을 떠나 사가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효정옹주가 남편으로 맞은 사람이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의정이었습니다. 조의정은 임금의 사위, 즉 부마가 되면서 궁중과 사가를 오가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는 실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544년 2월 15일 효정옹주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산모도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문제는 나흘 뒤에 벌어집니다. 2월 19일 효정옹주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산용열, 그러니까 출산 후에 생기는 감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항생제 한 번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병이지만 그 시절엔 얘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시간차가 생깁니다.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아버지인 중종에게 곧바로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한참이 지나서야 궁에 소식이 들어갔고 중종은 그제서야 의원과 의녀를 급히 보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의원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효정옹주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종은 슬픔보다 먼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렸을까? 이 질문 하나가 사위를 의금부로 보내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조의정 앞에 놓인 건 다름 아닌 국문이었습니다. 국문이라는 게 그냥 취조가 아니거든요. 죄를 캐묻기 위해 형벌까지 동원하는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신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흐름이 나옵니다. 죄목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것, 그게 첫 번째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모와 여종들을 집 밖으로 내보낸 일,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여종 출신 첩을 들인 일까지 3가지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모와 여종들을 집 밖으로 내보낸 일,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여종 출신 첩을 들인 일까지 3가지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첫 문제는 원래 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문제는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던 거죠. 이미 조정 안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정작 조의정을 의금부에 가둔 결정적 이유는 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왜 옹주가 위독하다는 걸 늦게 알렸는가 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의정의 진술과 중종 측이 문제 삼는 논리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의정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모와 여종들을 내보낸 건 산모 곁을 정리하려던 조치였을 뿐이라고요. 또 옹주의 상태가 그렇게까지 위중한 줄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이 늦었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종 쪽 논리는 달랐습니다. 산모가 산용열로 무너지는 며칠 사이에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이 궁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집안 사람들부터 내보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판단 기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희정이 다 잘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록 자체가 양측 진술이 팽팽하게 갈린 재판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과 조치들이 옹주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던 시간을 깎아먹었다는 정황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관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여종 출신 첩 풍가이였습니다. 조희정이 총애했다는 그 여인, 이번 사건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산모 곁을 지키던 유모와 여종들이 자리를 비운 그 시점에 풍가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풍가이가 옹주를 직접 해쳤다거나 고의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서술은 후대 야사나 창작물에서 덧붙여진 이야기일 뿐 실록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록이 분명히 남기고 있는 건 조사관들이 이 집안의 구조, 그러니까 본부인과 첩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을 사건의 배경으로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이 무너진 흔적은 국문이 진행될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부인과 첩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 사실 조선 사대부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였죠. 본부인이 그냥 사대부 딸이 아니라 임금의 친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갈등 하나하나가 그냥 부부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옹주의 남편이라는 자리는 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부마는 문과 무가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길도 제한되는 처지였거든요. 임금의 사위라는 이름값과 별개로 실제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자리에서 조희정은 유독 자유분방하게 움직였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성정이 거칠다는 이 평가, 그냥 성격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 방식 자체가 나중에 벌어질 사건의 복선이 되거든요. 국문이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은 조희정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사건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기록 하나가 등장합니다. 옹주가 세상을 뜨기 훨씬 전 조희정이 벌였던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왕명을 사칭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왕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게 시켰던 겁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희정이 승전 내관, 그러니까 왕명을 전달하는 내관의 이름으로 서신을 위조합니다. 그 서신을 자신의 친구인 대전 별감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들고 종친 옥계수의 집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이 소장하고 있던 채색 오리 장식품, 채압이라 불리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었죠. 채압이 어떤 물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일본 사신이 조선 왕실에 바쳤던 귀한 공예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종친가에서 대대로 소장하던 귀중품이었던 겁니다. 옥계수 입장에서는 왕명이라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승전색, 그러니까 왕명을 전하는 내시직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방 수령들까지 나서서 접대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왕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문 앞에 도착하면 웬만한 집안은 다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희정은 바로 그 무게를 이용한 겁니다. 물건 하나를 갖고 싶어서 왕의 이름을 도구로 써버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조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중종은 오랫동안 이 죄를 정식으로 묻지 않고 넘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딸의 남편이라는 이유였을 겁니다. 사위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 침묵의 배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나중에 훨씬 더 무거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승전색이 실수로 왕의 교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의금부에 갇혔던 사례가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명과 관련된 사고는 고의든 실수든 일단 의금부행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희정은 실수가 아니라 아예 왕명을 지어낸 겁니다. 그것도 서신까지 위조해서요. 이 정도면 당장 큰 처벌이 떨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이 일이 왕의 이름으로 퍼지면 사방에 소문이 날 테니 세세한 것까지 캐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은폐하라는 지시로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록 표현 자체가 확산을 우려하는 수준의 언급이었거든요. 다만 결과적으로 조희정은 왕명을 사칭한 중대한 사안을 겪고도 별다른 큰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번 봐준 전력이 있었다는 것. 그게 조희정에게 어떤 신호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왕명을 함부로 써도 결국 큰 탈은 없더라는 인식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의 속마음을 실록이 직접 서술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효정옹주가 산용열로 위독해졌던 그 며칠, 조희정의 태도를 보면 이 전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에 즉각 알리지 않은 것, 유모와 여종들을 내보낸 것, 이 모든 판단들이 한 사람의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국문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이제 조희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도 왕명을 함부로 썼던 자가 이번에는 왜 궁에 알리는 걸 미뤘는가? 조희정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위중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며칠 동안 판단이 매번 늦었다는 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 기준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자 태도의 문제로 바뀝니다. 조희정에게는 바로 이 반복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왕명을 가볍게 쓴 전력, 그리고 아내의 위급함 앞에서도 늦었던 판단,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그의 진술은 점점 신뢰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붕괴는 이제 그의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만듭니다. 국문의 다음 순서, 바로 여종 출신 첫 풍가이의 차례였습니다. 풍가이는 원래 이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처지였죠. 그런데 조희정이 그녀를 총애하면서 이 여종은 집안에서 첩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풍가이가 옹주를 해쳤다거나 고의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기록은 실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야사나 창작물 속 이야기일 뿐이고요. 실록 원문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록이 분명히 짚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본부인과 첩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 집안을 늘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모와 여종들이 자리를 비운 그 며칠 동안 풍가이가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조사관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국문 과정에서 풍가이에게 쏟아진 질문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첩으로 들어온 경위부터 평소 옹주와의 관계, 그리고 그 위중했던 며칠 동안 자신이 무얼 했는지까지 조목조목 캐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문 도중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조사관들이 풍가이의 손을 보다가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당연히 물었겠죠. 왜 손가락이 없는가? 풍가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병간호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고요. 이 한 문장이 국문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 그것도 죄인으로 몰려 매를 맞아야 할 처지의 여인이 정작 자신의 몸이 훼손된 이유를 어머니 병간호라고 답한 겁니다. 이 대답이 사실인지 어느 정도까지 미화된 건지는 실록이 세세히 검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진술 자체가 신하들 사이에서 가명 여론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건 분명한 기록입니다. 효심이라는 가치, 조선 사회에서는 그냥 미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죄를 넘어서는 근거로 작동할 만큼 무거운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 첩이라는 위태로운 자리, 국문받는 죄인이라는 처지, 이 세 겹의 불리함 속에서도 효심 하나가 그녀를 살려낸 셈이죠. 여기서 최종 처벌의 무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희정은 고신, 그러니까 관직과 품계를 나타내는 신분증명서를 빼앗기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풍가이는 장 100대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었지만 목숨은 건진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인데 처벌의 무게는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香港的西人也上面当的僧人教授们都给人开个定出生产，那么这常人传断。 부마는 관직을 잃고 유배를 가는 선에서 끝났고 노비 출신 첩은 매를 맞으면서도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의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무게, 신분이 곧 형량을 결정짓던 시대였던 거죠. 手肯定真当然。 풍가이의 시련은 이 국문이 끝난 뒤에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장 100대를 맞고 겨우 풀려난 풍가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감금이었습니다. 이번엔 의금부가 아니라 효정옹주의 이모였던 상궁은대였습니다. 상궁은대, 궁중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럼 그녀가 풍가이를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분명히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조희정이 벌인 일이 아닙니다. 조희정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모 은대가 개인적으로 벌인 사건입니다. 옹주를 잃은 이모의 마음, 짐작이 가지 않으실까요? 조카가 산용열로 죽었는데 그 죽음의 배경에 남편의 첩이 있었다는 사실, 이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풍가이가 옹주를 직접 해쳤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국문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사실관계와 다르게 움직이는 법이거든요. 은대는 풍가이를 붙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감금 상태에서 풍가이는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풍가이의 죽음, 이건 국가의 공식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의금부의 국문도 왕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국문에서는 그렇게 신하들의 간언 덕에 목숨을 건졌던 여인이 결국 사적인 보복 앞에서는 지켜지지 못한 거죠. 뒤늦게 밝혀진 억울함, 그리고 끝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찜찜함이죠. 풍가이는 신분으로 보나 처지로 보나 이 사건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약한 고리가 국가의 형벌은 견뎌냈지만 개인의 분노는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신분제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공적인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와 규칙이 있었지만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노비 신분의 사람을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풍가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첩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심이라는 가치로 국가의 형벌 앞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는 결국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조희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고신을 빼앗기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부마라는 자리, 왕의 사위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추락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유배를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 행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판단 기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왕명사칭, 그 일 하나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제 정리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왕명을 사칭해 체압을 가져오게 했던 그 사건, 사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희정이라는 사람의 판단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었던 겁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권위를 빌리는 것, 그리고 그 권위가 봐줄 거라 믿는 것, 이 패턴이 옹주의 마지막 며칠에도 그대로 반복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판단 기준 하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희정이 정말로 옹주의 죽음을 고의로 방치했는지, 그건 실록도 완전히 결론 내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위기 앞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알려야 할 것을 늦게 알리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 발을 빼는 방식으로요. 한 번은 왕명을 빌려 물건을 가져왔고 한 번은 아내의 위독함을 늦게 알렸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직한 정면 대응 대신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조희정이 체압 사건 이후 제대로 벌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옹주의 마지막 며칠은 달라졌을까요? 이건 역사에 없는 가정이니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관용이 반복되면 그 관용을 받는 사람의 행동 기준도 함께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남긴 걸 정리해보겠습니다. 효정 옹주는 중종의 딸로 태어나 출산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용열이라는 그 시절 흔했던 병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죽음이 이렇게 오래 회자되는 이유는 병 자체가 아닙니다. 남편이 위독함을 늦게 알렸다는 정황,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전에도 왕명을 사칭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단순한 병사가 하나의 의혹으로 남게 된 겁니다. 조희정은 결국 고신을 빼앗기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두마라는 화려한 자리에서 조용히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거죠. 풍가이는 신분의 벽 속에서도 효심 하나로 사형을 면했지만 결국 사적인 보복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는 그녀를 살렸지만 개인의 분노까지는 막지 못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씁쓸한 게 하나 남습니다. 정의라는 게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조희정은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풍가이는 법의 보호를 받고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옹주는 목숨을 잃었고 풍가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던 조희정은 유배라는 처벌로 그쳤습니다. 신분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가장 가벼운 대가를 치르고 신분이 가장 낮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른 셈이죠. 이게 이 사건을 그저 한편의 궁중 스캔들로만 소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름 아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 덕분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물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닙니다.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인류의 기록유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원문이 그대로 보존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효정 옹주와 조희정, 그리고 풍가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게 다 이 기록 덕분인 겁니다. 여기서 조선의 흥미로운 관례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자신의 재위 기간 실록 내용은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조선의 오랜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종 본인도 자신의 사위가 왕명을 사칭했던 사건이 실록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사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남길 수 있었던 거죠. 한번 봐주고 넘어갔던 조희정의 왕명 사칭 사건, 그리고 딸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 이 모든 게 왕조차 손댈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진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위가 진짜로 숨긴 건 첩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며칠이었다는 겁니다. 첫 문제는 이미 알려진 일이었지만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은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두 번째, 왕명을 속인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왕명을 사칭해 물건을 가져오게 만든 전력이 있었고 그 관용의 경험이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하나의 진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조희정의 진술과 중종 측의 처벌 논리, 이 두 서사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재판 기록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풍가이가 효심 하나로 사형을 면했지만 결국 사적인 보복 앞에서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 이건 조선 신분제의 냉정한 이면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사관이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의정의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중종의 의심에 더 무게를 실어주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실록조차도 양쪽의 목소리를 그대로 남겨둔 채 후대의 판단에 맡겼으니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눈 감아주려 해도 기록은 결국 진실의 조각들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진 겁니다. 효정옹주의 짧았던 생애, 조의정의 은폐정황, 풍가이의 뒤늦은 억울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시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늘 새로운 질문 앞에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주니까요.